7냥, 딱 7냥이면 이 계집 데려간다. 만삭이고 뭐고 따질 거 없어. 7냥 내놓는 놈이 임자야. 눈보라 치는 장터 한복판, 만삭의 노비가 헐값에 떠밀리듯 팔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벗고 사람 대접 받으며 살기 위해 평생 모은 돈 7냥. 머슴 삼복이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돈을 몽땅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이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와 꼭 닮아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한겨울 안성 고을 저자였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길이 온통하였지요. 그 눈발 속에서 한 사내가 묶인 여인의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배가 남산만 했습니다. 곧 아이를 낳을 만삭의 몸이었지요. 자, 떨이요, 떨이. 이 계집 보시오. 멀쩡하게 두 손 두 발 다 있소. 한데 어찌 7냥이냐. 배가 불러서 그렇소. 지금은 부릴 수 없으니 그 값을 후려친 거란 말이오. 장사꾼이 침을 튀기며 떠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요. 쯧쯧, 만삭인 종을 누가 사. 애 낳다 죽으면 본전도 못 건지지. 그래도 7냥이면 거저나 마찬가지 아닌가. 여보게 거저라도 집만 되네. 입이 둘로 늘 텐데.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눈썹에 눈이 쌓이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두 손으로 제 배를 꼭 감싸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떠는 게 아니라 뱃속 아이를 지키려는 손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찍이서 보는 사내가 하나 있었지요. 바로 삼복이였습니다. 삼복이는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박참봉댁 머슴인데 마을에서 소문난 바보였지요. 셈을 못해 늘 손가락을 꼽았고 말은 어눌에 한마디 하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도 그저 해벌쭉 웃기만 했지요. 삼보가 단냥에서 석냥 빼면 몇 냥이냐? 글쎄요, 한참 세야 되는디요. 그러면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삼복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삼복이가 그날 저자에 나온 것은 7냥을 품에 넣고서였지요.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10살에 부모를 잃고 남의 집살이를 시작한 뒤로 세경을 받으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무명옷 한 벌 못 사 입고 집신도 다를 때까지 신었지요. 그렇게 18년을 모았습니다. 이 7냥이면 종문서를 물을 수 있었습니다. 머슴살이를 벗고 제 손바닥만 한 밭되기라도 붙이며 비로소 사람 대접받고 살 수 있었지요. 그날 삼복이는 그 돈을 들고 종문서를 물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저 만삭의 여인을 보고 만 것입니다. 삼복이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인의 숙인 얼굴, 제 배를 감싼 두 손, 눈발 속에 떨면서도 울지 않는 그 모습이 누군가와 겹쳐 보였습니다. 바로 누이였지요. 삼복이에게는 3살 위 누이가 하나 있었지요. 이름이 사머리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뒤 사머리는 어린 동생을 업고 이 집 저 집 빌어먹였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밥을 동생 입에 먼저 넣어주던 누이였지요. 떠나던 날 누이는 제 머리에 메고 있던 낡은 댕기 한 가닥을 풀어 동생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보면서 누나 생각하거라. 울지 말고. 누나,
가지 마. 나도 데려가. 금방 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누이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누이도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때 누이의 뱃속에도 아이가 있었습니다. 삼복이는 그 댕기를 13년이 지나도록 품에 지니고 다녔지요. 삼복이가 15살 되던 해였습니다. 풍문에 누이의 소식이 들려왔지요. 네, 누이 말이다. 똑똑하다고 주인 눈 밖에 나서 모진 일만 골라 시키더란다. 만삭인데도 물을 길어 나르다가 그만 아이랑 같이 갔다는구나. 삼복이는 그 말을 듣고 사흘을 굶었습니다. 울지도 못했지요. 그날 밤 삼복이는 빈 마구간에 홀로 앉아 제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리한 게 죄였구나. 누이는 똑똑해서 죽었어. 삼복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바보로 살란다. 바보면 아무도 나를 해코지하지 않아. 그날 이후 삼복이는 정말로 바보가 되었지요. 셈을 못하는 척했고 말을 더듬는 척했지요. 사람들이 비웃을수록 마음을 놓았습니다. 비웃음은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삼복이는 사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쌀 100섬의 값도 눈 깜짝할 새 세매냈고 한 번 본 얼굴과 숫자는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재주를 13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을 뿐이지요. 누이를 죽인 그 재주를 삼복이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삼복이의 눈앞에 지금 누이와 꼭 닮은 여인이 팔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7냥 마지막이요. 7냥 없으면 이 계집 그냥 산속에 내다 버릴 참이요. 장사꾼이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여인의 어깨가 흠칫 떨렸지요. 삼복이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8년을 모은 7냥. 종살이를 벗을 단 한 번의 기회. 그 돈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돈을 쓰면 너는 평생 종이다. 정신 차려라, 삼복아. 그런데 여인이 그 순간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딱 마주쳤지요. 그 텅 빈 눈, 모든 것을 체념한 그 눈이 누이의 마지막 눈빛 같았습니다. 삼복이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지요. 그리고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장사꾼 앞에 툭 던졌습니다. 7냥 여기 이슈. 옳거니 7냥 나왔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바보 삼복이 아니여? 저 돈 다 어디서 났대. 미쳤구먼. 만삭인 종을 사다니. 장사꾼은 어리둥절했지만 돈부터 챙겼지요. 돈주머니를 풀어 7냥을 세더니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옳거니 잘 가져가시오. 후회는 마쇼. 배속 거까지 더미니 횡재한 셈 치쇼. 그러고는 여인을 묶은 줄을 삼복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삼복이는 그 줄을 받아들었지요.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7냥은 사라졌고 이제 삼복이에게 남은 것은 만삭의 여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유? 삼복이가 어눌하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옥분이라 하옵니다. 옥분이. 그려, 옥분이. 삼복이는 줄을 가만히 풀어 주었습니다. 묶을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옥분이는 풀린 손목을 내려다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망치려야 도망칠 기운도 없는 몸이었지요. 갑시다. 눈 더 오기 전에. 삼복이가 앞장섰습니다.
옥분이는 그 뒤를 따랐지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흰 눈 위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무명옷을 입은 사내였지요. 칼자국 흉터가 뺨을 가로지른 자였습니다. 막손이었습니다. 막손이는 옥분이가 팔려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지요. 삼복이가 옥분이를 사가자 막손이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바보가 사갔다 행수 어른이 아시면. 막손이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더니 발기를 돌려 어디론가 바삐 사라졌습니다. 눈발이 그 자취를 금세 지웠지요. 삼복이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옥분이를 데리고 박찬봉대구로 향했습니다. 우선 몸 풀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한겨울에 만삭의 여인을 길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박찬봉댁에 닿았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삼복이는 옥분이를 행랑채에 들이고 주인 박찬봉에게 사정을 아뢰러 갔지요. 그런데 박찬봉의 얼굴이 처음부터 험악했습니다. 이놈 삼보가 내 이놈 종문서 물은다고 7냥 들고 나가더니 그 돈으로 계집을 사왔다고? 그게요. 닥쳐라. 그 돈이 정말 내 돈이냐? 우리 집 곳간에서 축난 돈이 7냥이다. 내 놈이 빼돌린 게 아니고 무엇이냐? 삼복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곳간 돈이 축난 것은 삼복이와 무관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박찬봉은 트집 잡을 구실을 찾던 차였습니다. 바보 머슴이 어디서 큰 돈을 들고 나왔으니 도둑으로 몰기 딱 좋았습니다. 소인은 그저 세경을 모은 돈이라. 바보 주제에 18년 세경을 모았다고. 그 말을 누가 믿어? 참말이어유. 한 푼도 안 쓰고. 닥치래도 여봐라. 이 도둑놈을 당장 내쫓아라. 계집까지 싸잡아 내보내. 삼복이는 변명할 줄을 몰랐지요. 아니,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하게 따지고 들면 바보 행세가 들통날 테니까요. 삼복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삼복이는 18년을 부린 집에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가진 7냥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 머물 곳조차 없었지요. 빈손에 만삭의 여인 하나를 거느린 채였습니다.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눈길로 나섰지요. 옥분이가 무거운 몸을 끌며 겨우 따라왔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옥분이가 처음으로 입을 떼었습니다. 삼복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옥분이 탓 아니요. 가다 보면 어디 처마 밑이라도 있겠지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 두엇이 눈발 속에서 일렁였지요. 저기다. 만삭인 계집이랑 같이 있는 놈.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서넛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막손이가 데려온 자들이었지요. 옥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들이에요. 저를 또. 옥분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삼복이는 영문을 몰랐지요. 허나 옥분이의 떠는 모습에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을 노리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요. 자봐라. 계집은 살려 데려오고 사내는 상관없다. 그 말에 삼복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살려 데려오라니. 그저 도망친 종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했지요. 삼복이는 옥분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뛰어유.
힘껏. 두 사람은 눈길을 내달렸습니다. 만삭의 옥분이를 끌다시피 하며 골목을 돌고 또 돌았지요. 횃불은 점점 가까워졌지요. 이대로는 영락없이 잡힐 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담장 모퉁이에서 누군가 손을 쑥 내밀어 두 사람을 끌어당겼지요. 이쪽으로, 어서. 허리 굽은 노인이었지요. 흰 수염의 한쪽 다리를 저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두 사람을 좁은 헛간 뒤로 숨기고 제 몸으로 입구를 가렸습니다. 잠시 후 검은 옷사내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지요. 영감, 여기 만삭인 계집이랑 사내 못 봤소? 노인은 천연덕스럽게 손을 들어 반대편 길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저 짝으로 두 사람이 뛰어가던디. 빨리 가봐. 사내들은 그 말을 믿고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고는 옥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얼굴은 자네 혹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이도 노인을 알아본 듯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지요. 곰배 영감님. 곰배 영감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삼복이를 돌아보며 물었지요. 자네는 누군가? 이 여인을 어찌 데리고 있는가? 저자에서 7냥의 사슈. 곰배 영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노인은 삼복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보처럼 보이는데 눈빛은 바보가 아니로구먼. 삼복이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곰배 영감은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나지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일단 내 거처로 가세. 이 몸으로 더 도망 다니다간 산모도 아이도 위험해. 어서 부축하게. 세 사람은 어둠 속을 더듬어 걸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마을 끝자락에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곰배 영감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옥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삼복이에게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내밀었지요. 삼복이는 하루 종일 굶은 터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 옥분이가 잠들자 곰배 영감이 삼복이 곁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지요. 자네, 어찌하여 그 큰 돈으로 만삭인 종을 샀는가? 부릴 수도 없는데. 삼복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속말을 꺼냈습니다. 누이가 생각나서요. 죽은 누이가 꼭 저렇게 만삭으로 팔려가 아이랑 같이 죽었슈.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했슈. 곰배 영감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삼복이의 어깨에 주름진 손을 얹었지요. 자네, 그 죄책으로 여태 숨어 살았구먼. 똑똑한 걸 감추고 바보인 척하며. 삼복이가 흠칫 놀라 노인을 보았습니다. 곰배 영감은 빙긋 웃었지요. 늙으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 법이야. 한데 내 한마디 함세. 노인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숨어 사는 건 죄를 갚는 게 아니란다. 내가 살아야 못 지킨 그 아이도 사는 게야. 삼복이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때는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을 뿐이지요. 노인의 말은 불씨처럼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언젠가 활활 타오를 불씨로 말이지요. 그날 밤 삼복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옥분이의 뱃속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를 둘러싼 무서운 비밀이 세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참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오두막 문틈으로 햇살이 가늘게 새어들었지요. 삼복이가 눈을 떴을 때 곰배 영감은 벌써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는가? 죽 한 술 들게. 곰배 영감이 멀건 좁쌀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삼복이는 그것을 받아 옥분이에게 먼저 권했지요. 옥분이부터 들어요. 뱃속 아이 생각해야지요. 옥분이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먼저 드십시오. 어제 종일 굶으셨잖아요. 나는 괜찮유. 사내가 무슨. 두 사람이 서로 권하는 모습을 곰배 영감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그러더니 죽을 한 그릇 더 퍼왔습니다. 옛다, 둘 다 먹어라. 이 늙은이 거처에 죽 한 술 더 못 낼 줄 알았더냐. 세 사람은 둘러앉아 죽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아침이었지요. 그런데 삼복이는 어제부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기들을 쫓던 그 검은 옷사내들. 그리고 계집은 살려 데려오라던 그 말. 도망친 종을 잡는 것 치고는 너무나 절박한 추격이었지요. 삼복이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감님, 어제 그자들 옥분이를 왜 그리 잡으려 하는 거래유? 곰배 영감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옥분이를 돌아보았지요. 내가 말하겠느냐, 아니면 이 늙은이가 말할까? 옥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옥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 배를 감쌌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윤재호라는 분이셨습니다. 삼복이는 그 이름을 몰랐습니다. 다만 옥분이의 목소리가 너무 떨려 보통 사연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윤재호 나리는 본디 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부잣집 주인이셨습니다. 너른 논밭에 곳간이 셋이나 되는 댁이었지요. 저는 그 댁 종이었고요. 한데 나리께서는 반년쯤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어쩌다가요? 곳간을 둘러보러 나가셨다가 우물에 빠져 변을 당하셨다 했습니다. 한데 옥분이의 말이 막혔습니다. 곰배 영감이 무거운 얼굴로 말을 이었지요. 한데 그게 어디 사람이 실수로 빠질 우물이더냐. 담장만큼 둘레가 쌓인 우물이었어. 멀쩡하던 양반이 대낮에 그런데 빠질 리가 없지. 삼복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누가 일부러 그랬단 말이래요? 누가요? 곰배 영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지요. 그걸 모르겠다. 나리가 돌아가시고 며칠 새 그 너른 재산이 누군가의 손에 죄다 넘어갔어. 관아의 문서까지 멀쩡하게 꾸며져서 말이야. 한데 누가 어떻게 그 일을 꾸몄는지 증거 하나 나온 게 없네. 마치 처음부터 짜인 판 같았어. 그람은 옥분이는 왜 쫓기는 거래요? 옥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제 배를 감쌌습니다.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당신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불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러고는 내가 품은 이 아이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되돌릴 열쇠다 하시며 작은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당신 친필로 무언가 적힌 것이었지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종이에 뭐라 적혔는디요?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언문조차 깨치지 못한 종이라 그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다만 나리 말씀대로 누구도 찾지 못하게 아이의 배냇저고리 안감에 깊이 꿰매 두었을 뿐이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로요. 나리께서는 그 종이가 어찌 쓰이는 것인지 일러주시기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삼복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재산을 가로챈 자가 굳이 만삭인 종 하나를 죽기 살기로 쫓는다. 그것도 멀리 팔아넘기고도 모자라 되찾으려 든다. 이 아이가 그자에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지. 나리가 남긴 게 무엇이든 그게 이 아이와 묶여 있는 게야. 하지만 삼복이는 얼른 눈빛을 풀고 어수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분이 앞에서도 함부로 본색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요. 무서운 사람들이구먼요. 죄 없는 아이까지 노리고. 곰배 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위험해.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적고 저들이 준 건 너무 많아. 누가 나리를 죽였는지 무얼 노리는지조차 똑똑히 모르는 채로는 섣불리 나섰다간 그저 잡혀 죽을 뿐이야. 지금은 이 아이부터 무사히 낳는 게 먼저다. 산달이 코앞이지 않느냐. 세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궁이의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갔지요. 삼복이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셈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재산을 통째로 가로챈 자가 있다면 그걸 가짜 문서로 제 것을 만들었을 터. 거짓 문서와 거짓 장부에는 늘 어긋나는 빈틈이 있는 법이지. 그 빈틈만 찾으면 삼복이는 13년간 묻어둔 그 재주가 처음으로 쓸 곳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삼복이는 그 생각을 가슴 깊이 눌러두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삼복이는 낮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고 약초를 캐다 옥분이의 산후를 준비했지요. 곰배 영감은 옛 윤씨 댁 노복이었던 까닭에 이 고을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알았지요. 두 사람은 밤이면 머리를 맞대고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감님, 윤씨 댁 재산을 차지한 게 누구래유? 변치성이라는 거상이야. 본디 윤씨 댁 한 집안 친척벌인데 일찍이 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리께 빌부터 드나들던 자였지. 그러던 게 나리가 돌아가시자 어느새 그 재산을 죄다 거머쥐었어. 지금은 큰 상단을 차려서 쌀이며 포목이며 안 다루는 게 없어. 고을원님하고도 친해서 누구도 그자를 건드리지 못해. 그자가 나리를 죽인 거 아닐까요? 곰배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리 의심은 하네. 한데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자가 나리를 죽였다는 증거도 재산을 가로챘다는 증거도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어. 외려 문서는 죄다 그자 편으로 멀쩡하게 꾸며져 있지. 어설피 고발해봤자 외려 우리가 무고죄로 잡혀가는 게야. 삼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을 차지한 그 거상이 수상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누가 어떻게 왜 나리를 죽이고 재산을 빼돌렸는지 그 진실을 캐내고 빈틈없는 증거를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삼복이의 머릿속에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옥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아, 서방님 배가.
삼복이가 화들짝 놀라 달려갔지요. 옥분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영감님, 옥분이가. 곰배 영감이 황급히 일어나 옥분이를 살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산기가 비쳤구먼. 한데 너무 이르다. 아직 산다리 보름은 남았는데. 옥분이의 신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곰배 영감이 미리 봐두었던 마을의 산파가 먼 친정에 가고 없었지요. 한밤중에 만삭의 산모는 산기를 비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 어쩐다 이 늙은이가 받기엔 손이 떨렸어. 곰배 영감이 발을 동동 굴렀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삼복이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멀리 횃불 몇 개가 산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 사내들이었습니다. 그 추격자들이 다시 자기들을 찾아낸 것이었지요. 산길을 비친 옥분이를 데리고는 도망칠 수도 없는데 추격자들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것입니다. 삼복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모도 아이도 모두 위태로운 밤이었습니다. 횃불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추격자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근방 어디다. 샅샅이 뒤져라. 삼복이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옥분이는 산기를 비춰 옴짝달싹 못하는데 추격자들은 코앞이었지요. 도망칠 수도 맞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곰배 영감이 삼복이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이 오두막 뒤에 예지윤 씨 댁 산소막이 있어. 거기라면 등잔불을 켜도 밖에서 안 보여. 어서 옥분이를 옮기세. 세 사람은 황급히 옥분이를 부축해 산소막으로 옮겼습니다. 다 쓰러져 가는 움막이었지만 깊은 골짜기에 박혀 있어 횃불 빛이 닿지 않았지요. 곰배 영감은 오두막에 일부러 불을 환히 밝혀 두었습니다. 추격자들의 눈을 그쪽으로 끌기 위해서였지요. 과연 그 사내들은 불 켜진 오두막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 사이 산소막에서는 옥분이의 산고가 시작되었지요. 옥분이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소리를 내면 추격자들에게 들킬 테니까요. 삼복이는 옥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이, 조금만 참아요. 소리 내도 괜찮요. 내가 다 막을 테니께. 아니에요. 소리 내면 들켜요. 견딜 수 있어요. 독한 사람. 그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산파도 없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곰배 영감의 손은 늙어 떨렸고 받아본 적도 없었지요. 결국 아이를 받을 사람은 삼복이뿐이었습니다. 삼복이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3년 전 누이가 만삭으로 죽어갈 때 아무것도 못했던 그 손이었지요. 삼복이의 눈에 누이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누이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번엔 꼭 살릴 거요. 삼복이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러고는 곰배 영감이 일러주는 대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받기 시작했지요. 옥분이의 신음이 거세질수록 삼복이의 손길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사내들이 빈 오두막을 뒤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근처인데 어디로 샌 게야.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다니까. 행수 어른이 이번에도 놓치면 가만 안 둔다 하셨다. 더 뒤져. 산소막 안에서는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쪽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으앙, 으앙.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산소막에 퍼졌습니다. 사내 아이였지요. 삼복이의 품에 안긴 작고 붉은 아이가 힘차게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삼복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3년 묵은 한이 그 눈물에 함께 쏟아져 내렸지요. 살았다 살았어요. 옥분이. 아들이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아들 정말 아들인가요? 그럼요. 우렁찬 거 봐요. 천하장사 되겄어요. 옥분이는 탈진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삼복이의 손을 잡고 흐느꼈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 고맙습니다. 곰배 영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쓸어 주었지요. 윤씨 집안의 핏줄이 이렇게 세상에 났구나. 모진 세상에 태어났다만 잘 자라거라.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밖에서 그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요. 잠깐, 이 골짜기 안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 가봐. 발소리가 산소막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세 사람은 숨을 죽였지요. 옥분이가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울음을 그쳤지요. 발소리가 산소막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삼복이는 옥분이와 아이를 등 뒤로 감추고 나탄 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들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을 작정이었지요. 그때 곰배 영감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사내들 앞에 나타났지요. 아이고, 누구신가? 이 산소를 지키는 늙은이 올시다. 새벽부터 무슨 일로? 영감은 또 뭐야? 여기 사람 숨은 거 못 봤소. 숨다니. 이 산소막엔 죽은 윤씨 양반들 신주뿐인데. 험한 말 마시오. 조상님 노하시오. 우두머리는 미심쩍은 얼굴로 산소막을 흘끔거렸습니다. 하지만 산소라는 말에 깨름칙했는지 더는 다가오지 않았지요. 셋, 헛걸음만 했군. 다른 데 가보자. 사내들은 마침내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산소막 안에 세 사람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지요. 삼복이는 낫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곰배 영감이 산소막으로 돌아와 환히 웃었지요. 휴, 이제 갔다. 한데 큰일 날 뻔했구먼. 저 추격자들이 점점 끈질겨져. 삼복이는 잠든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삼복이의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평생 도망만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추격은 점점 끈질겨지고 옥분이와 아이는 갓난쟁이를 안고 언제까지 쫓길 수 없었습니다. 변치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 모자에게 평온한 날은 오지 않을 것이었지요. 삼복이는 그날 밤 곰배 영감과 마주 앉았습니다. 영감님, 저 결심한 게 하나 이슈. 무슨 결심? 삼복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어눌한 말투를 벗은 본래의 목소리였지요. 이대로 도망만 다녀선 안 됩니다. 옥분이와 저 아이가 떳떳하게 살려면 누가 윤나리를 죽였는지
어떻게 그 재산을 가로챘는지 그 진실부터 캐내야 합니다. 그래야 저 아이에게 빼앗긴 걸 되돌려 줄 수 있어요. 곰배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수룩하던 삼복이의 말투가 단번에 또렷해졌으니까요. 자네 역시 바보가 아니었구먼. 삼복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누이가 죽고서 영리한 게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3년을 바보로 살았지요. 한데 영감님께서 그러셨잖습니까? 숨어 사는 건 죄를 갚는 게 아니라고. 제가 살아야 못 지킨 누이도 산다고요. 삼복이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지요. 이번엔 숨지 않겠습니다. 제 재주를 다 써서라도 저 아이를 지키겠어요. 한데 자네 정말 괜찮겠나?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워. 누이를 2번 잃을 순 없습니다. 차라리 목숨을 걸겠습니다. 곰배 영감은 한참을 말없이 삼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름진 손으로 삼복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래, 잘 생각했네. 한데 어디서부터 캔단 말인가? 우리 손엔 증거 하나 없는데. 우선 적을 알아야지요. 적의 약점을 모르고 덤비는 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삼복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의심 가는 자는 그 거상입니다. 윷나리가 죽자마자 재산을 죄다 거머쥔 자이지요. 한데 재산을 그리 차지하려면 어딘가 반드시 가짜 문서며 손본 장부가 있을 겁니다. 거짓셈은 아무리 잘 꾸며도 빈틈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제가 그 빈틈을 파고들어 그자가 도둑이라는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한데 자네가 무슨 수로 그 거상의 장부를 본단 말인가? 삼복이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어수룩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바보 행세가 이럴 때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멍청한 머슴 하나가 상단에 일을 거들겠다고 들어가면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바보 앞에서는 다들 마음을 놓는 법이지요. 셈도 못하는 바보라면 장부를 펼쳐놓고도 안심하겠지요. 곰배 영감은 손뼉을 탁 쳤지요. 그러고는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 머리로 13년을 바보로 살았다니 아깝구먼. 좋아, 내 자네를 돕겠네. 그 거상의 상단이 어디 있는지는 내가 일러줌세. 옥분이와 아이는 이 늙은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 자네는 마음 놓고 그 빈틈을 캐게. 삼복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고맙습니다, 영감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삼복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옥분이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옥분이, 내가 꼭 진실을 캐내서 돌아올 거요. 그때까지 아이랑 무사히 있어요. 옥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언가를 삼복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작고 낡은 헝겊 조각이었지요. 이건 제가 아이의 베네쩌고리에 함께 둘 것입니다. 서방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길 비는 마음으로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삼복이는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멍청한 머슴의 걸음걸이로,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면서 말이지요. 13년간 묻어둔 재주가 마침내 세상으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거상의 상단은 고을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상단 주인의 이름은 변치성이라 했지요. 큰 곳간이 줄지어 섰고 드나드는 짐꾼과 장사꾼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지요. 삼복이는 그 앞에 서서
해벌쭉 웃는 바보의 얼굴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문지기에게 어수룩하게 말을 걸었지요. 저 여기서 일꾼 안 구한대요. 힘은 장사인디 셈은 통 못해도 짐은 잘 진대요. 셈을 못해. 하긴 짐꾼이 셈은 무슨. 마침 일손이 부족하던 참이다. 고맙구먼요. 시키는 건 뭐든 잘한대요. 이렇게 하여 삼복이의 위험한 잠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삼복이는 변치성의 상단에서 짐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곳간에서 쌀가마를 나르고 포목짐을 지고 마당을 쓸었지요. 일은 고됐지만 삼복이는 군말 없이 했습니다. 외려 더 멍청하게, 더 굼뜨게 굴었지요. 어이, 바보. 그 가마 저쪽에 쌓아. 예, 알것슈. 저쪽이 아니라 이쪽. 에라, 이 답답한 것아. 아이고, 죄송하구먼요. 지가 워낙 미련해서요. 삼복이는 일부러 가마를 엉뚱한 데 쌓았다가 욕을 먹곤 했습니다. 저 바보, 힘은 좋은데 머리가 빈 게 흠이야. 그래도 군말 없이 일은 잘하잖나.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삼복이를 만만하게 여겼지요. 누구도 그 바보가 셈을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복이는 짐을 나르는 척하면서 곳간을 드나드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쌀가마가 몇 섬 들어오고 몇 섬 나가는지, 포목이 어느 고을로 실려가는지, 돈괴가 언제 열리는지를 말이지요. 한 번 본 숫자는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삼복이는 상단의 돈 흐름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곳간에 든 쌀과 장부에 적힌 쌀이 늘 어긋났습니다. 돈괴를 여닫는 횟수도 드나드는 짐의 무게도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았지요. 이 집셈은 어딘가 단단히 골마 있구나. 들어온 쌀과 적힌 쌀이 날마다 어긋나니 삼복이는 마당을 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작 해야 할 것은 따로 있었지요. 누가 윤제호를 죽였는가?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가로챘는가? 그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삼복이가 곳간 처마 밑에서 가만히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지요. 안쪽 방에서 변치성과 패거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처마 밑에 있는 줄도 모르고 거리낌 없이 떠들었지요. 행수 어른, 안성에 팔아넘긴 그 종 말입니다. 그의 도망쳐서 아직도 종적이 없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라. 그 계집애 속의 것만 없애면 다 끝나는 일이야. 삼복이는 손을 멈췄습니다. 귀가 쫑긋해졌지요. 한데 행수 어른, 굳이 그 핏줄까지 없애야 합니까? 윤제호는 이미 우물에 빠져 죽었고 재산도 다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요. 이 멍청한 것아. 윤제호한테 자식이 없어야 내가 재산을 잇는 게다. 한데 그 종이 사내 아이라도 낳아봐라. 그게 윤가의 대를 이을 적자야. 훗날 그 아이가 진실을 알고 송사라도 걸면 내가 지금 쥔 게 죄다 도로 그 아이 것이 된단 말이다. 하오면 그 아이를 태어나는 즉시 없애야지. 강물에 띄워 보내면 그만이야. 누가 종의 자식 하나 챙기겠느냐. 삼복이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한 자락이 손에 잡힌 것입니다. 윤제호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물에 빠뜨려진 것이었지요.
그리고 옥분이 배 속의 아이야말로 변치성이 죽기 살기로 없애려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옥분이를 그토록 쫓는 거였구나. 아이만 없으면 도둑질이 완전해지니까. 삼복이는 처마 밑에 쪼그려 앉은 채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눌렀습니다. 한데 아직 멀었지요. 엿들은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변치성이 가로챈 땅이 가짜 문서임을 못 박을 손에 쥘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지요. 기회는 며칠 뒤에 왔습니다. 상단의 회계를 맡은 김석이가 끙끙 앓아누운 것입니다. 마침 변치성이 큰 거래를 앞두고 장부를 맞춰야 할 때였지요. 변치성은 짜증을 내며 사람들을 닥달했습니다. 김석이 없으면 장부 볼 사람이 없단 말이냐. 누구 셈할 줄 아는 놈 없어. 행수 어른, 글방 아이라도 부를갑쇼. 멍청한 소리. 집안 셈을 외인한테 보이란 말이냐. 그때 삼복이가 마당을 쓸다 말고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해벌쭉 웃으며 말했지요. 날이 지가 가마 세는 거라도 거들까요? 셈은 통 못해도 짐 숫자는 헤아릴 줄 안돼요. 내 놈이? 바보가 무슨. 딴 양에서 성냥 빼는 건 못해도 가마 쌓인 거 세는 건 한대요. 하나, 둘, 서이. 변치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데 막상 사람이 없으니 답답하던 차였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라, 곧간 가마나 세어 와라. 어차피 숫자나 헤아리면 되니. 똑똑한 놈을 두면 장부를 훔쳐볼까 겁나지만 바보야 무슨 수작을 부리겠느냐. 삼복이는 곳간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어수룩하게 변치성에게 물었습니다. 날이 동쪽 곳간에 쌀이 한 가마도 없던디요. 장부엔 40 가마라 적혀 있는디 그 40 가마는 어디로 갔대요? 변치성의 얼굴이 흠칫 굳었습니다. 그 40 가마야말로 빼돌린 쇠고기였으니까요. 그건 내가 잘못 본 게다. 다른 곳간에 옮겨둔 거야. 아, 그래요? 지가 또 헷갈렸나 봐요. 헤헤. 삼복이는 바보처럼 웃으며 물러났지만 속으로는 빙긋 웃었지요. 변치성이 당황하는 그 한순간에 빼돌린 쇠고기 어느 장부줄에 숨겨졌는지 환히 보였으니까요. 바로 그것이 삼복이가 노린 바였습니다. 똑똑한 자라면 곁에 두기를 꺼렸겠지만 셈도 못하는 바보 앞에서는 장부를 펼쳐놓고도 거리낌이 없었지요. 삼복이는 곳간을 드나들며 가마수를 헤아리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펼쳐진 장부의 숫자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지요. 흘끔 보기만 해도 어느 줄이 어긋나는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변치성과 패거리는 바보 옆에서 거리낌 없이 떠들었습니다. 행수 어른, 동쪽 스무마지기 문서 말입니다. 영 마음에 걸립니다. 왜, 또 무슨 일이냐? 새로 꾸민 문서야 원님 도장까지 받아두었으니 걱정 없습니다만 윤재호가 죽기 전에 옛 문서를 어디 숨긴 것 같단 말입니다. 그 옛 문서만 나오면 우리 새 문서가 가짜인 게 드러납니다. 그 늙은 종놈들을 다 족쳐도 안 나오더냐. 그 문서가 나오면 우리가 끝장인데. 예. 다만 윤재호가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곁에서 시중 들던 아이가 들었다는데 뿌리를 보면 안다.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 아래 어쩌고 하더랍니다. 무슨 뜻인지 통. 미친 소리지.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를 한 게야. 뿌리가 어쩌고 흙이 어쩌고 신경 쓰지 마라. 패거리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한데 삼복이는 가마를 세는 척하며
그 말을 가슴에 콱 박아 두었지요. 그날 밤 삼복이는 곤배 영감의 오두막으로 돌아가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상단에서 큰 거 알아냈습니다. 영감님. 무얼 알아냈는가? 윤나리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물에 빠뜨려진 겁니다. 변치성이 한 짓이에요. 그리고 옥분이와 아이를 쫓는 까닭도 알았지요. 아이가 윤가의 대를 이으면 빼앗은 재산을 도로 내놔야 하니까요. 옥분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곤배 영감의 눈에 핏발이 섰지요. 그 천벌 받을 놈, 내 그럴 줄 알았어. 한데 영감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나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뿌리를 보면 안다.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 아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곤배 영감이 눈을 끔뻑이다가 집단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뿌리라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이라면 옳지. 윤씨 댁 뒷곁에 100년 묵은 감나무가 한 그루 있네. 윤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나무야. 뿌리가 어찌나 깊은지 가뭄에도 끄떡 없었지. 나리께서 늘 그 나무를 두고 우리 집안의 뿌리라 부르셨어. 삼복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 바로 그 감나무로군요. 나리께서 그 아래 무언가를 묻으신 겁니다. 죽기 전 당신께 무슨 일이 생길 걸 아시고요. 옆에서 듣던 옥분이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맞아요.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빗곁 감나무 아래서 한참을 서성이셨어요. 그때 무얼 하시나 했는데 그 아래 무언가를 묻으신 게 분명합니다. 나리는 당신 죽음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세상에 그 어른이 그런 마음으로 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돌았습니다. 죽은 윤재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수수께끼를 삼복이가 풀어낸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그 한마디를 말이지요. 그 감나무 아래를 파면 변치성이 가로챈 땅에 진짜 문서가 나올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변치성의 가짜 문서가 거짓임이 드러나지요. 곤배 영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데 그 뒷곁은 이제 변치성의 손에 넘어간 땅이야. 어찌 들어간단 말인가. 그건 영감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옛 윤씨 댁 노복이셨으니 그 집 뒷담쯤은 훤히 아실 것 아닙니까? 곤배 영감이 빙긋 웃었습니다. 허허, 그 집 뒷담 허물어진 곳을 내가 알지. 거기로 들면 사람 눈을 피할 수 있어. 다만 한밤중에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해. 금은 밤이 좋겠습니다. 달이 없어야 눈을 피하지요. 오라. 사흘 뒤가 금음일세.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삼복이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상단에서 마주친 한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칼자국 흉터가 있는 그 사내는 어딘가 늘 불안해 보였지요. 술에 취하면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잠을 잘 못 이루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삼복이가 곳간에서 그 사내가 홀로 술을 들이켜는 것을 보았지요. 제기랄 그날 그 우물만 아니었어도 그 눈빛이 성님, 뭘 그리 중얼대신데유? 누구냐 거기. 사내가 화들짝 돌아보았습니다. 삼복이는 얼른 비지를 하며 해벌쭉 웃었지요. 마당 쓸러 왔는디요. 성님, 술 많이 드셨네요. 바보 녀석. 저리 가. 사내는 술잔을 내던지며 괴로워했습니다. 삼복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우물이라 저자가
윤날이 일에 손을 댄 개로구나. 한데 그 죄에 단단히 시달리고 있어. 양심이 아주 죽지는 않은 게야. 저 가책이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삼복이는 그 사내에 흔들리는 눈빛을 머릿속 한 구석에 깊이 새겨 두었습니다. 이렇게 삼복이는 적의 빈틈을 하나하나 모아 가고 있었지요. 마침내 금은밤이 다가왔습니다. 삼복이는 상단일이 끝난 척하고 빠져나와 곰배 영감과 함께 옛 윤씨 댁으로 향했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허물어진 뒷담을 넘었습니다. 이쪽이야. 발소리 죽이고. 예, 영감님. 한데 집 지키는 개는 없습니까? 이 시각엔 다 잔다. 어서 감나무부터 찾게. 뒷곁에는 과연 100년 묵은 감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삼복이는 그 아래를 손으로 더듬어 흙을 파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파 내려가자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도람이었지요. 영감님 찾았습니다. 도람이에요. 오, 그게 정말이냐? 어서 꺼내거라. 조심조심. 삼복이는 도람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인장 하나와 누렇게 바랜 토지 문서가 고이 들어 있었지요. 윤재호가 목숨처럼 지키려던 진실의 증거였습니다. 여기 인장하고 문서가 그대로 있구먼요. 윤나리께서 목숨처럼 숨기시던. 삼복이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변치성의 가짜 문서를 무너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도둑의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낼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변치성과 그 패거리였습니다. 변치성이 비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옳거니. 바보인 척하던 쥐새끼가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는구나. 행수 어른, 제 말이 맞았지요. 저놈 처음부터 수상했습니다. 칼자국 흉터의 사내였습니다. 변치성이 흡족하게 웃었지요. 잘했다. 저 바보 연기에 깜빡 속을 뻔했어. 어디 그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이리 내놔라. 삼복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타오르고 변치성과 패거리가 삼복이를 애워쌌습니다. 삼복이의 손에는 방금 파낸 도람이 들려 있었지요.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변치성이 천천히 다가와 삼복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내 진작 알아봤지. 셈도 못하는 바보가 곧간 숫자를 어찌 그리 정확히 짚어내겠느냐. 100섬과 70섬, 그 말 한마디에 내 놈을 의심했다. 삼복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치성이 비웃으며 손을 내밀었지요. 그 도람, 이리 내놔라. 그 안에 든 게 무언지 나도 안다. 윤재호가 죽기 전 어딘가 숨겼다더니 여기 있었구나. 잘됐다. 내 놈이 친히 파내 주었으니 내 손으로 불태우면 그만이지. 삼복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도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변치성을 무너뜨릴 유일한 증거가 잿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곰배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치성, 이 천벌받을 놈아. 내가 윤나리를 죽이고도 모자라 그 핏줄까지 없애려 들어. 오, 곰배 영감도 한패였구먼.
옛 주인 그리워하는 늙은 종놈이 아직 살아 있었나. 변치성이 눈짓을 하자 패거리가 곰배 영감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삼복이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도람을 지키자니 곰배 영감이 위태롭고 사람을 구하자니 증거를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삼복이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돌아갔지요. 위기일수록 삼복이의 셈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에워싼 자가 6, 횃불 든 자가 둘이니 한 손이 묶였다. 뒷담 허문 곳까지 10걸음. 도람만 던져 넘기며 삼복이는 도람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변치성이 아니라 허물어진 뒷담 넘어 어둠 속으로 힘껏 던졌지요. 영감님 손주가 담 밖에 이슈 받았지. 사실 담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치성과 패거리는 깜짝 놀라 담 쪽으로 우르르 몰렸지요. 그 틈에 삼복이는 곰배 영감을 붙든 자를 밀치고 노인을 끌고 반대편으로 내달렸습니다. 이놈들이 쫓아라, 도람부터 찾아. 행수 어른, 담 밖엔 아무도 없습니다. 무어라. 그럼 그 도람은 어디 갔느냐? 변치성의 패거리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 무리는 담을 넘어 도람을 찾으러 갔고 다른 무리는 삼복이를 쫓았지요. 삼복이는 곰배 영감을 부축해 어둠 속을 헤집고 달렸습니다. 미리 봐둔 좁은 골목과 개천을 지나 가까스로 추격을 따돌렸지요. 한참을 달려 안전한 곳에 이르자 곰배 영감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자네 도람을 그리 던져버리면 어쩌나. 그게 얼마나 중한 건데. 삼복이는 그제야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낡은 인장과 토지 문서였습니다. 도람은 빈함이었습니다. 던진 건 빈도람이고 알맹이는 진작품에 챙겼지요. 변치성이 빈함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는 달아난 겁니다. 곰배 영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너털웃음을 터뜨렸지요. 허허, 이 사람, 그 짧은 새에 그런 꾀를 냈단 말인가. 과연 바보가 아니었어. 위기일수록 머리는 차가워지는 법이지요. 누이를 잃고 13년, 늘 도망칠 궁리만 하며 살았으니 이런 잔꾀는 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인장과 문서는 무사했지요. 변치성을 무너뜨릴 증거가 삼복이의 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이튿날 삼복이는 그 증거를 들고 곰배 영감과 함께 관하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 고을에는 새로 부임한 젊은 현감이 있었지요. 변치성과 한통속이던 예도원님은 갈려나가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현감이 온 참이었습니다. 삼복이는 그 점을 노렸지요. 관아에 든 삼복이는 더는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현감 앞에 나아갔지요. 사또 소인 삼복이라 하옵니다. 이 고을의 거상 변치성이 본디 윤재호라는 양반을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 재산을 가짜 문서로 가로챈 도둑임을 고하러 왔습니다. 현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변치성이라면 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거상이 아니냐. 한낱 머슴이 그런 자를 무고하면 어찌 되는지 아느냐? 무고가 아니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삼복이는 품에서 인장과 토지 문서를 꺼내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히 설명했지요. 이것은 윤재호의 아버님이 쓰시던 인장이었고 이 문서는 동쪽 스무마지기 땅의 진짜 토지 문서입니다. 한데
변치성이 관아에 바친 문서를 보십시오. 같은 땅인데 명의가 변치성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문서를 맞대보면 어느 쪽이 가짜인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현감은 변치성이 바쳤던 문서를 꺼내 맞대 보았습니다. 과연 같은 땅을 두고 명의가 달랐지요. 더구나 삼복이가 가진 문서의 인장과 변치성이 바친 문서의 도장 색임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 인장 색임이 확실히 다르구나. 삼복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변치성의 거짓을 셈으로 파고들었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삿도. 변치성은 나라에 바칠 세곡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자의 장부를 보면 들어온 쌀과 나간 쌀의 셈이 늘 한쪽으로만 어긋납니다. 동쪽 곳간 하나만 해도 만가마가 장부에만 있고 실물은 없지요. 포목 장부도 들어온 필과 팔린 필이 140필이나 비는데 그 비는 만큼이 고스란히 변치성의 사사로운 돈괴로 흘러들었습니다. 장부를 압수해 곳간 실물과 맞춰보시면 빈 칸이 줄줄이 드러날 것입니다. 삼복이가 막힘없이 숫자를 읊어내자 현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한낱 머슴이 이토록 정연하게 셈을 펼치니 예사 인물이 아님을 알아본 것이지요. 내놈 머슴이라더니 어찌 이런 셈을 한단 말이냐? 사정이 있어 재주를 감추고 살았을 뿐입니다. 삿도 부디 변치성의 장부를 압수해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삿도. 변치성에게 윤제호의 죽음을 캐물어 보십시오. 그날 곳간에 누가 함께 있었는지, 우물가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말입니다. 분명 말이 어긋날 것입니다. 어찌 그리 자신하느냐? 거짓을 꾸민 자는 늘 사소한 데서 발목이 잡히는 법이니까요. 진실은 하나지만 거짓은 물을 때마다 모양이 바뀝니다. 현감은 한참을 고심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말에 일리가 있다. 변치성을 불러 문초하고 장부를 압수하겠다. 삼복이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변치성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곰배 영감도 눈물을 글썽이며 삼복이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야 마침내 윷나리의 한을 푸는구나. 그날 밤 삼복이는 오두막으로 돌아가 옥분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옥분이, 현감이 변치성을 문초하기로 했어요. 인장과 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제 곧 다 끝날 겁니다. 아이도 떳떳하게 제 몫을 찾을 거예요. 옥분이는 아이를 아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윤제호의 한이 풀리고 아이가 빼앗긴 것을 되찾을 길이 열린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서방님. 정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은혜라니요. 나야말로 옥분이와 이 아이 덕에 13년 묵은 한을 풀고 있는 걸요. 서방님, 다 끝나면 우리는 어찌 되는 건가요? 그건 다 끝나거든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우선은 저 도둑놈부터 잡고요. 옥분이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삼복이도 괜히 헛기침을 했지요. 세 사람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지요. 한데 변치성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자의 첫 번째 반격은 칼이 아니라 혀였지요. 이튿날 삼복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웬 낯선 안악이 오두막을 찾아와 옥분이에게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내기 그 삼복이라는 자랑 산다는 종년이요? 내 딱해서 일러주는 말인데
그 자를 조심하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삼복이라는 자, 본디 안성 저자를 떠도는 야근 사기꾼이라오. 만삭인 종을 헐값에 사들였다 하던데 그게 다 윤씨 댁 재산을 노린 수작이라는 게야. 윤가의 핏줄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재산이 다 제 것이 될 테니 말이오. 댁과 아이를 위하는 척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다오. 안악은 그 말만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변치성이 보낸 자였지요. 옥분이의 마음에 처음으로 흙탕물이 일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서방님이 그럴 분이. 하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삼복이는 처음 만난 날부터 셈에 밝았고 재산이며 문서에 관해 모르는 게 없었지요. 정말 불쌍해서 자기를 산 것일까? 아니면 정말 재산을 노린 것일까? 옥분이는 그날 밤 돌아온 삼복이를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옥분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삼복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변치성이 둘 사이에 슬그머니 심어놓은 그 의심의 씨앗을 삼복이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그것이 변치성의 첫 번째 발톱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치성의 두 번째 발톱은 그보다 훨씬 매서웠지요. 그 이튿날 새벽 오두막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삼복이가 문을 열자 한 아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숨을 몰아쉬었지요. 꼼배 영감이 장에 심부름 보낸 이웃 아이였습니다. 큰일 났어요. 관아의 사또가 바뀌었대요. 삼복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제 그 현감은? 갑자기 윗선에서 발령이 나서 멀리 떠났대요. 새로 온 사또가 변치성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던디요. 게다가 변치성이 사또한테 일러 바쳐서 삼복이 성님하고 곰배 영감님을 도둑으로 잡아들이라 했대요. 삼복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변치성이 권력을 움직여 강직한 현감을 하룻밤새 갈아치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삼복이와 곰배 영감을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지요. 다 잡은 줄 알았던 변치성이 외력할 끝을 삼복이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가짜 승리는 거기까지였지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변치성의 반격은 빠르고 무자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변치성과 한 통속이었지요. 그날로 포졸들이 들이닥쳐 삼복이를 잡아갔습니다. 죄명은 도둑질이었습니다. 변치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었지요. 꼼배 영감은 마침 옥분이와 아이를 지키러 오두막에 가 있던 터라 화를 면했지만 삼복이 홀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놈, 감히 변대인의 댁에 침입해 도둑질을 해? 매우 쳐라. 소인은 도둑이 아닙니다. 변치성이 윤재호를 죽였습니다. 닥쳐라. 한 번만 더 그 입을 놀리면 혀를 뽑겠다. 삼복이는 관아 마당에 끌려 나가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지요. 그런데 변치성의 음모는 단순한 도둑 누명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두루마리 하나를 펼치며 추상같이 호령했지요. 내 죄를 보아라. 반년 전 윤재호를 우물에 빠뜨려 죽인 자가 바로 너라는 증인이 셋이나 나왔다. 너는 윤가의 재물을 노리고 주인을 죽인 살인범이렸다. 삼복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변치성이 제가 저지른 살인을 외려 삼복이에게 통째로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건 모함입니다.
소인은 반년 전 윤재호라는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도리어 변치성이 닥쳐라. 매수해 둔 증인이라 우길 테냐. 여기 멀쩡한 양민셋의 증언이 있다. 사또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삼복이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변치성이 어제 현감에게 바친 인장과 문서까지 이미 빼돌렸고 이제는 재살인죄마저 삼복이에게 씌워 영영 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을요. 강직한 현감은 멀리 쫓겨나고 진실은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이대로면 나는 살인범으로 죽고 진짜 도둑은 떵떵거리며 살겠구나. 삼복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치성의 세 번째 발톱은 그렇게 삼복이의 목을 노리고 있었지요. 옥에 갇힌 삼복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컸지요. 옥분이 아이 어찌 됐을까. 삼복이는 창살을 부여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변치성이 노리는 것은 결국 아이였지요. 윤 씨의 핏줄만 없애면 변치성의 도둑질은 영영 묻히는 것입니다. 삼복이가 옥에 갇힌 지금 오두막을 지키는 건 늙은 곰배 영감 하나뿐이었습니다. 영감님 혼자서 그 패거리를 어찌 막는단 말인가. 삼복이는 창살을 흔들며 절규했지만 두꺼운 옥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바로 그 시각 변치성의 패거리는 이미 오두막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칼자국 흉터의 사내가 앞장섰지요. 변치성이 막손이라 부르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옥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부엌 뒤로 몸을 숨겼지만 좁은 오두막에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옥분이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곱게 나오면 아이는 살려주마. 막손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는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았지요. 그때 곰배 영감이 막손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옥분이와 아이를 지키려는 결기만은 누구보다 굳셌지요. 곰배 영감은 제 몸을 던져 옥분이와 아이를 막아섰습니다. 이 천벌 받을 놈들아, 갓난아이한테까지 손을 대려느냐? 비켜라, 늙은이, 죽고 싶으냐? 막손아, 내 이놈, 윤나리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갓난아이까지. 그 말에 막손이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윤재호라는 이름에 막손이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지요.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노인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나뒹굴었지요. 하지만 곰배 영감은 다시 일어나 아이를 감쌌습니다. 제 한 몸으로 아이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지요. 옥분아, 아이를 데리고 어서 달아나거라. 어서. 곰배 영감이 막손이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옥분이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영감님, 영감님을 두고 어찌. 이 늙은이 걱정 말고 어서 윤 씨의 핏줄을 살려야 한다. 어서 가. 영감님, 이 은혜를 어찌 부디 살아 계세요. 가거라. 어서. 옥분이는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안은 제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곰배 영감은 끝까지 막손이의 다리를 붙들고 놓지 않았지요. 막손이가 노인을 떼어 내려 발버둥 쳤지만 곰배 영감은 죽을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놓아라. 이 늙은이 놓지 못해. 막손이는 끝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곰배 영감을 내리쳤지요. 노인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곰배 영감은 쓰러지면서도 옥분이가 달아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윤날이 핏줄은 살렸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곰배 영감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평생 옛 주인을 그리며 살아온 늙은 종은 그 주인의 핏줄을 지키며 눈을 감은 것입니다. 옥분이는 아이를 안고 정신없이 산속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만삭으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이었지요. 갓난아이를 안고 멀리 달아날 기운이 없었습니다. 결국 옥분이는 산 어귀에서 변치성의 패거리에게 붙들리고 말았지요. 잡았다. 계집과 아이를 다 잡았어. 옥분이와 아이는 변치성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변치성은 끌려온 모자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드디어 잡았구나. 이 핏줄만 없으면 윤가의 재산은 영영 내 것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어찌 죄 없는 아이를. 죄 없는 아이라.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는 핏줄도 있더냐.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한 집안 조카를 죽이고 그 핏줄까지. 하늘이 밥을 먹여주더냐, 땅을 주더냐. 나를 먹여 살린 건 이 재산이다. 윤재호의 핏줄이라는 게 곧 죄지. 걱정 마라. 단번에 보내주마. 곱게 강물에 띄워 보내면 누구도 모를 일이야. 옥분이가 울부짖었지만 변치성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곳간에 갇힌 옥분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흐느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옥분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후비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낯선 안악이 흘리고 간 말이었지요. 삼복이가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던 그 말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삼복이는 단 한 번도 재산 이야기로 제 입속을 차린 적이 없었습니다. 외려 제 목숨을 걸어가며 자기와 아이를 지켰지요. 사기꾼이라면 진작 아이를 미끼로 흥정을 했을 것입니다. 변치성에게 아이를 넘기고 한몫 챙길 수도 있었겠지요. 한데 삼복이는 그러기는커녕 도둑 누명을 쓰고 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 안악은 변치성이 보낸 자였구나. 서방님과 나를 갈라놓으려고. 옥분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변치성이 칼이 아니라 말로 둘 사이를 흔들려 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가 잠시나마 그 말에 흔들렸다는 것이 사무치게 부끄러웠지요. 서방님 부디 살아 계세요. 제가 잠시라도 의심했던 걸 용서하세요. 옥분이는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매만지며 눈물을 떨궜습니다. 내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이 이 저고리 안에 있단다. 부디 하늘이 너를 살피시기를. 한편 변치성은 막손이를 불러 나지기 명했지요. 사흘 뒤 금은 밤이다. 아이를 강물에 던져 없애라. 깨끗하게 흔적 없이. 예, 행수 어른. 막손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곳간에 갇힌 옥분이가 아이를 안고 우는 소리가 밤새 막손이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지요. 막손이는 술을 들이켜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핏줄을 없애라니. 윤나리 때처럼. 막손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렇게 옥분이와 아이는 변치성의 곳간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한편 옥에 갇힌 삼복이는 바깥 소식이 통들리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곰배 영감과 옥분이가 무사한지조차 알 길이 없었지요. 그러던 차에 옥졸 하나가 지나가며 비웃듯 말했지요. 내 놈이 의지하던 늙은이는 죽었다더라. 변대인 댁에서 행패를 부리다 칼을 맞았다는구먼. 뭐라고 했소?
못 들었느냐? 그 늙은이 죽었다고. 계집과 아이도 잡혀 곳간에 갇혔다더라. 사흘 뒤면 아이는 강물에 던져진다지. 그럴 리가. 삼복이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곰배 영감이 죽었다니. 옥분이와 아이가 잡혔다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삼복이는 차가운 옥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또 이렇게 또 내 곁에 사람이 죽는구나. 삼복이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곰배 영감의 따뜻한 손, 죽 한 그릇 덮어주던 그 인정, 숨어 사는 건 죄를 갚는 게 아니라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감님, 제가 영감님을 죽인 겁니다. 삼복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사람이 옥을 찾아왔습니다. 막손이었지요. 막손이는 술 냄새를 풍기며 창살 앞에 섰습니다. 내 놈 정말 곳간 숫자를 다 셈했던 거냐? 바보가 아니었어. 무슨 일로 왔소? 그냥 궁금해서 왔다. 내 놈이 어찌 그리 윷날이 일을 잘하는지. 삼복이는 막손이의 흔들리는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죄책이 가득했지요. 삼복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곰배 영감을 죽인 손으로 이제 갓난아이까지 죽일 참이요? 막손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윤재호를 우물에 빠뜨린 것도 시키는 대로 한 일이오. 그 어른이 마지막에 무슨 눈으로 당신을 봤소? 닥쳐, 그 입 다물지 못해. 막손이는 버럭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도망치듯 옥을 빠져나갔지요. 삼복이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자의 양심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삼복이는 그 흔들리는 눈빛을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한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기가 변치성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곰배 영감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이 가슴을 후벼 팠지요. 옥분이와 아이를 지키겠다던 약속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빼앗기고 영감님도 가시고 이제 내게 남은 게 무엇란 말인가. 삼복이는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는 빼앗겼고 조력자는 죽었으며 옥분이와 아이는 죽음을 앞두고 갇혔습니다. 자신은 옥에 갇혀 손발이 묶였지요.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옥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삼복이는 그 어둠 속에서 죽은 누이의 얼굴과 곰배 영감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지요. 13년 전 누이를 잃고 도망쳐 살던 그날처럼 삼복이는 또다시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누이야, 이번에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 삼복이는 어둠을 향해 흐느꼈습니다. 그 밤 삼복이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하지만 사람은 가장 깊은 바닥에 닿고서야 비로소 제 안의 진짜 힘을 마주하는 법입니다. 삼복이에게도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옥 안의 어둠은 깊었습니다. 삼복이는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곰배 영감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지요. 숨어 사는 건 죄를 갚는 게 아니란다. 내가 살아야 못 지킨 그 아이도 사는 게야. 그 말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울렸습니다. 삼복이는 그제야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지요. 13년을 자기는 누이를 못 지킨 죄책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습니다. 바보로 숨어 사는 것이 속죄라 여겼지요. 하지만 그것은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한 번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그래, 영감님 말씀이 옳았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옥분이도 아이도 다 죽는다. 삼복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지요. 누이를 잃던 그날의 무력한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삼복이의 눈에 다시 형형한 빛이 돌아왔지요. 이번엔 숨지 않는다. 내 재주를 다 써서 끝까지 싸운다. 삼복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라, 옥분이. 내 반드시 그곳에 가마. 삼복이는 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지요. 변치성을 무너뜨릴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인장과 문서는 빼앗겼지만 삼복이의 머릿속에는 변치성의 모든 거짓이 숫자로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흔들리던 막손이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고을에는 한 가지 소식이 돌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보낸 암행어사가 인근 고을을 돌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는 어사였습니다. 삼복이는 그 소식을 옥졸들의 수군거림에서 주워들었지요. 어사가 온다. 그 어사에게 닿을 수만 있다면 삼복이는 옥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마침 삼복이를 지키던 젊은 옥졸 하나가 평소 변치성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자였지요. 삼복이는 그 옥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변치성이 어떤 자인지 아시오?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챈 도둑이요. 머지않아 어사가 그 죄를 밝힐 것이요. 그때 변치성을 도운 자들도 함께 벌을 받겠지요. 한데 억울한 자를 풀어준 이는 외려 상을 받을 것이요. 옥졸은 망설였습니다. 삼복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내가 어사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진실이 드러나오. 그대도 변치성 같은 자 밑에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니오. 옥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옥졸은 슬그머니 옥문을 열어주었지요. 삼복이는 어둠을 틈타 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삼복이가 곧장 달려간 곳은 어사가 머문다는 인근 고을의 객사였습니다. 삼복이는 객사 앞을 지키다 어사의 행차가 나서는 길목에 몸을 던졌지요. 어사 또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죽었고 또 한 아이가 오늘 밤 죽게 생겼습니다. 어사의 행렬이 멈췄습니다. 어사가 가마에 발을 걷고 삼복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무슨 일이냐? 소상히 고하라. 삼복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그동안의 모든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변치성이 윤제호를 우물에 빠뜨려 죽인 일, 가짜 문서로 재산을 가로챈 일, 빼돌린 세곡, 제가 저지른 살인을 외려 삼복이에게 뒤집어 씌운 일, 그리고 오늘 밤 갓난아이를 강물에 던지려는 일까지 말이지요. 삼복이의 말은 막힘이 없었고 숫자 하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반년 전 윤제호라는 이름조차 모르던 한낱 머슴이었습니다. 한데 변치성은 제 살인죄를 소인에게 씌워 영영 입을 막으려 합니다. 부디 진실을 가려 주십시오. 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사는 이미 변치성에 대한 흉흉한 소문을 듣고 있던 자였지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큰 죄다. 한데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변치성이 빼앗아 갔습니다. 허나 그자의 죄를 밝힐 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이 금음입니다. 변치성은 오늘 밤 아이를 없애려 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덮치면
변치성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자의 장부를 압수하면 빼돌린 쇠곡의 숫자가 줄줄이 어긋날 것입니다. 소인이 그 숫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다. 오늘 밤 변치성의 집을 급습하겠다. 내 말이 거짓이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기꺼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날 밤 금음의 어둠 속에서 변치성의 집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막손이가 갓난아이를 안고 나왔지요. 옆에서 옥분이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습니다. 안 돼. 내 아이를 데려가지 마.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막손이는 아이를 안은 채 집 뒤 강가로 향했습니다. 옥분이도 끌려 그 뒤를 따랐지요. 그런데 막손이의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품에 안긴 갓난아이가 막손이를 빤히 올려다보았지요. 그 맑은 눈이 그날 우물가에서 본 윤재호의 마지막 눈빛과 겹쳐졌습니다. 막손이는 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제기를 못하겠다. 더는 못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타오르며 어사의 군졸들이 변치성의 집과 강가를 한꺼번에 에워쌌습니다. 집 안에 있던 변치성도 강가의 막손이도 꼼짝없이 붙들렸지요. 삼복이도 그 틈에 있었습니다. 꼼짝 마라. 어명이다. 변치성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만만한 자가 아니었지요. 변치성은 곧 낯빛을 가다듬고 어사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사또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소인은 그저 도망친 종과 그 아이를 잡아두었을 뿐입니다. 저 삼복이라는 자야말로 반년 전 윤재호를 죽이고 재물을 훔친 살인범이옵니다. 어찌 살인범의 말을 믿으시옵니까? 변치성은 미리 매수해 둔 거짓 증인까지 내세웠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나와 삼복이가 윤재호를 우물가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입을 모았지요. 어사의 표정에 잠시 의심이 스쳤습니다. 양쪽 말이 엇갈리는구나. 누구 말이 참인지. 변치성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었지요. 분위기가 변치성 쪽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삼복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지요. 바로 그 순간 삼복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또박또박 한치의 막힘도 없이 입을 열었지요. 어사또 소인에게 죄를 묻기 전에 변치성에게 딱 한 가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변치성의 장부가 한치도 틀림없이 바른 것인지를요. 변치성은 영문을 몰라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제 장부에 자신이 있던 터라 큰 소리를 쳤지요. 당연히 바르다. 내 장부는 한 푼도 어긋남이 없어. 외인이 감히 트집을 잡아. 삼복이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빙긋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사또 그 말을 똑똑히 새겨 두십시오. 이제 곳간을 여러 실물과 맞춰 보십시오. 장부가 바르다면 동쪽 곳간에 쌀 40가마가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한데 그 곳간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포목 또한 장부에 적힌 100마흔 필이 없을 것이고요. 장부는 맞다는데 실물이 없다면 그 많은 곡식과 포목은 누가 빼돌렸겠습니까? 곳간 열쇠를 쥔 변치성이지요. 변치성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장부가 바르다 못을 박았으니 이제 와서 장부가 틀렸다 발뺌할 수도 없었지요. 그건
만약 장부가 틀렸다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손으로 꾸민 장부가 죄다 거짓이라는 뜻이니 같은 손으로 꾸민 윤씨 땅 문서 또한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장부가 맞다 하면 빼돌린 도둑이 되고 틀렸다 하면 문서를 위조한 도둑이 됩니다. 자, 어느 쪽이옵니까? 변대인?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삼복이가 변치성을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어사가 즉시 곳간을 열게 하니 과연 장부에 적힌 곡식과 포목이 온데간데 없었지요. 변치성이 제 입으로 바르다 한 그 장부가 외려 그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장부를 조작했단 말이냐? 변치성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변치성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요. 그건 책방 김석이가 잘못 적은 것이옵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막손이었지요. 막손이는 갓난아이를 옥분이의 품에 돌려주고는 어사 앞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어사 또 소인이 다 아뢰겠습니다. 변치성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막손아, 내 이놈 무슨 짓이냐?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윤나리를 우물에 빠뜨린 것도 변치성이 시킨 일입니다. 소인이 그 손발 노릇을 했습니다. 저 삼복이라는 자는 그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살인범으로 몰린 건 새빨간 모함입니다. 그 어른의 마지막 눈빛이 밤마다 소인의 꿈에 나타납니다. 이제 갓난아이까지 죽이라니 소인은 더 죄를 쌓을 수 없습니다. 막손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변치성이 윤재호의 재산을 가로챌 때 꾸민 가짜 문서의 초안과 사례를 모의한 글이 적힌 종이었지요. 죄책에 시달리던 막손이가 언젠가를 위해 몰래 빼돌려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치성이 죄를 꾸민 증거입니다. 변치성은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 증인들도 겁에 질려 슬금슬금 물러났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쐐기를 박은 것은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옥분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앞으로 나서더니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배내적 오리 안감을 뜯었지요. 그 안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나리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친필입니다. 당신께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아시고 제게 맡기신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아이의 배내저고리 안에 꿰매 두었습니다.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요. 어사가 그 종이를 받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윤재호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는 필시 변치성의 짓이다. 그는 내 재산을 탐내 오래도록 나를 노려왔다. 내 뱃속의 아이와 옥분이를 부디 지켜다오. 이 아이가 윤가의 대를 이을 단 하나뿐인 핏줄이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종이 위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좌중은 숨을 죽였지요. 변치성의 죄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친필 유언, 막손이의 증언, 그리고 어긋난 장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변치성을 올감했지요. 어사가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변치성을 포박하라.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가로채고 세곡을 빼돌리고 거짓 사또를 세워 백성을 능멸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군졸들이 변치성을 오라로 묶었습니다. 변치성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럴 수가 한낱 바보 머슴 따위에게 내가
바보가 아니라 그저 때를 기다린 사람이요. 당신이 마음 놓고 장부를 펼치던 그 곁에서 나는 당신의 죄를 한 줄도 빠짐없이 외우고 있었소. 삼복이가 변치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변치성은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아챘지요. 자기가 바보로 여겨 곳간 곁에 두었던 그 머슴이 처음부터 자기를 무너뜨릴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요. 변치성과 한패였던 거짓 사또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빼돌린 재물과 가로챈 땅은 모두 거두어들여 윤씨 집안의 핏줄인 아이에게 돌려주기로 했지요. 막손이는 죄를 자백한 공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윤재호를 죽인 죗값으로 멀리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막손이는 옥분이와 아이를 향해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이 죄인을 부디 용서치 마십시오. 다만 그 아이가 무탈히 자라기를 빌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윤재호의 한은 풀리고 가로챈 재산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옥분이는 비로소 떳떳하게 아이의 어미로 설 수 있게 되었지요. 그 후의 일입니다. 옥분이는 삼복이에게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이도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삼복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은혜라니요. 나는 옥분이와 이 아이 덕에 13년 묵은 한을 풀었습니다. 죽은 누이에게 못해준 일을 옥분이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외려 내가 고맙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겪은 모진 일들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놓았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혼인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삼복이는 윤씨 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린 핏줄을 친자식처럼 거두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작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치성이 거덜내놓은 윤씨 집안의 살림은 사실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곳간은 비었고 땅 문서는 여기저기 잡혀 있었지요. 여보, 이 집안이 이리 빚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걱정 마시오. 어지러운 장부일수록 바로잡을 곳이 환히 보이는 법이요. 삼복이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비상한 셈 재주로 변치성이 어지럽혀 놓은 장부를 단숨에 바로잡았지요. 빼돌려졌던 재물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했고 잡혀있던 땅 문서를 되찾았습니다. 이 땅은 봄에 사두면 가을에 곱절이 되오. 저 포목은 북쪽 장에 내다 팔면 남소. 삼복이는 어디에 무엇을 사두면 값이 오를지, 어느 장에 무엇을 내다 팔면 남는지를 손바닥 보듯 훤히 세매냈지요. 기울었던 상단이 삼복이의 손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7냥의 만삭의 노비를 사던 그 겨울로부터 꼭 석 달이었지요. 쭉정이만 남았던 윤씨 집안은 삼복이의 손에서 곳간이 다시 그득하게 찼습니다. 외려 변치성 시절보다 살림이 곱절로 불어났지요. 7냥짜리 머슴이 큰 집안의 바깥 주인이 되어 벼락같이 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 바보 삼복이가 알고 보니 천재였다는구먼. 7냥의 종을 샀다고 미쳤다 했는데 석 달 만에 벼락 부자가 됐어. 하늘이 무심치 않다더니 정녕 그 말이 맞네 그려. 하지만 삼복이는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마을을 먹였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거두었지요. 죽은 윤재호가 그러했듯
죽은 누이가 그러했단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삼복이는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지요. 곁에 선 옥분이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때 저자에서 어찌 저를 사셨어요? 그 큰 돈을 다 털어서요. 삼복이는 빙긋 웃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새빠른 댕기 한 가닥이었지요. 죽은 누이 사머리의 유품이었습니다. 이 댕기 주인이 꼭 임자처럼 만삭으로 팔려갔더랬소.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누이를 잃었지요. 한데 저자에서 임자를 보는 순간 누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소. 이번엔 꼭 지켜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지요. 옥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삼복이는 그 댕기를 햇살에 비춰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누이야, 이번엔 숨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제가 잡았어요. 아이가 잠자리를 손에 쥐고 달려왔습니다. 삼복이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지요. 오냐, 우리 아들. 장하구나. 마당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죽은 듯 숨어 살던 바보 머슴은 이제 없었지요. 제 재주를 떳떳이 펼치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한 집안의 어엿한 가장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삼복이가 7냥을 털어 옥분이를 살렸을 때 그는 단지 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자기 자신을 함께 구한 것이었지요. 숨어 사는 것은 죄를 갚는 길이 아닙니다. 떳떳이 살아내어 곁에 사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속죄인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